사자성어 가인 박명 아름다울까 사람인 열벌박 목숨명. 아름다운 여자는 수명이 짧다는 말로 너무 아름다운 여자는 운명이 기박하다는 뜻입니다. 중국 북송 때의 문인인 소식은 아버지 순 아우철과 더불어 삼소라고 불리웁니다.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으로 신종시대에 관직에 나아가서는 왕안석이 부국 강병의 정책으로 제정한 신법에 반대하다가 좌천되었습니다. 후에 철종에게 중용되어 왕안석의 신법에 맞서는 구법파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박명가인이란 신은 소식이 어느 지방의 관리로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절에서 중년의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그녀의 젊은 시절을 상상하며 지은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뺨은 엉긴 우유와 같고 옷을 바른 듯 머리는 새까만데 눈빛이 발에 들어와 구슬처럼 빛이 나네. 흰 비단으로 원래 선녀의 옷을 만들고 붉은 연지도 봄 바탕을 더럽히지 못하네. 애교 있는 오나라 말소리는 어린 아이를 닮았고 인간의 무한한 근심을 전혀 알지 못하네. 애부터 너무 아름다운 여자는 운명이 기박하다지만, 여기서 가인 병명이 나왔습니다. 애부터 너무 아름다운 여자는 운명이 기박하다지만 문을 닫고 봄이 닿으면 버들꽃도 지고 말겠지. 가정맹어호 가혹할 가자 정사정자 사나울맹 어조사 어자의 범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뜻으로 곧 관리들이 조세 따위를 가혹하게 거두어들여 백성을 못살게 덜복금을 이루는 말입니다. 가정맹어호. 공자가 태산 곁을 지날 때 한 부인이 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었답니다. 공자는 수레 앞 가로막대에 기대어 울음소리를 듣고 자로를 지켜 그 까닭을 묻게 하였습니다. 부인이 곡하는 것이 매우 큰 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자로의 물음에 잠시 울음을 멈춘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제 시아버님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고 제 남편이 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자로가 돌아와 스승에게 들은 대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왜 이런 위험한 곳을 떠나지 않느냐고 여쭈어 보아라. 자로가 돌아가 여쭙자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곳이 호랑이와 같은 맹수 때문에 위험하기는 하나 가혹한 정사가 없으므로 그나마 견디고 있습니다. 자로가 이 말을 그대로 정하자 공자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가혹한 정치가 백성에게 해독을 끼침이 심한 것이 호랑이의 해독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가혹할가 정사정 가정맹어호입니다. 각주국음 세길각 배주
구할구 칼금. 시세의 변천도 모르고 낡은 옛 생각만을 고집하여 이를 고치지 않는 어리석음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의 일입니다. 초나라의 한 젊은이가 보자기로 둘러싼 칼 한 자루를 소중히 껴안고 배로 양자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배가 강 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기웃덩거리자 배전에 서 있던 청년은 깜짝 놀라 그만 칼을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손칼을 꺼내더니 배전에 흠을 내 표시를 하였습니다. 배 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청년의 행동을 의아해하며 지켜보았습니다. 이윽고 배가 나루트에 닿자 청년은 옷을 벗어던지고 곧장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궁금한 사공이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젊은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그러시오? 예, 제가 강을 건너다가 칼을 빠뜨려 버렸습니다. 아니, 강 가운데서 잃어버린 칼을 어떻게 찾는단 말입니까? 하하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미리 배전에 표시를 해 두었지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나루트의 모든 사람들은 배에 표시를 해서 칼을 찾는다는 청년의 어리석음을 보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세의 변천도 모르고 낡은 생각만 고집하는 이 선비의 어리석음에 다시 한번 웃음이 나옵니다. 간담상조. 간간 설계담, 서로상 비칠조. 간과 설계를 내놓고 서로 보인다는 뜻으로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가까이 사귐을 이루는 말입니다. 중국 당나라의 문인 유종원은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유와 더불어 고문, 부흥운동을 제창하였으며 우정도 두터운 사람들이 한유의 성인 한과 유종원의 유를 따서 한유라 부를 만큼 그들은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해 유종원이 보수파의 황관들과 충돌하여 유주자사로 좌천되었습니다. 그때 유종원의 친구인 유몽덕이란 사람도 변경인 파주자사로 좌천되었습니다. 유몽덕이 홀로머니를 모시고 살며 파주가 아주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잘 아는 유종원은 자신이 유몽덕을 대신해 위험한 파주자사로 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우정을 가진 유종원이 죽자 한유는 울면서 그의 묘지명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절이를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과 설계를 꺼내 보이며 살아있는 동안이나 죽은 뒤에도 변치 말자고 맹세하지만 조그만 이득이라도 당면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변해버린다. 사람이 함정에 빠지면 손을 뻗어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함정에 밀어넣고 위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려는 자들로 가득하다. 그는 이렇게 유종원의 우정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릇된 우정을 비난하였다고 합니다. 간담상류였습니다. 계과 천선, 고칠개 진할과, 옮길천 착할선. 지나간 잘못을 고치고 착하게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옛 중국 진나라 양험지방에 주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처가 10살이 되던 해에 동호에서 태수를 지내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동네의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싸움을 하는 등 끊임없이 말썽을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특히 주처는 다른 사람들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 걸핏하면 마을 사람들을 때리는 등 행패가 심해 그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슬그머니 피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마음을 떠돌던 그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피하는 것을 보고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욕되게 할 뿐이다. 나도 이제부터 지난 잘못을 과감히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러나 아무도 이러한 주처의 결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처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과 남산에 사는 호랑이 그리고 장교 밑에 사는 교룡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닫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사나운 호랑이와 교룡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줄 알았던 마을 사람들이 그가 돌아오자 여전히 그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 동호로 간 그는 그곳에서 이륙이라 불리는 육기와 육운 형제를 찾아가 앞으로는 더욱 바르게 살 것을 맹세하고 그들에게 글을 배워 마침내 유명한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계과천선. 그 안 재미 들거 책상 안 가지런할 제 눈썹 미. 밥상을 눈썹 높이까지 공손히 들어올려 남편에게 바친다는 뜻으로 남편을 깎듯이 공경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요즘 시대는 잘 안 맞지만 사자성어로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합니다. 그 안 재미. 중국 부풍군 평릉현에 가난하지만 절개가 고전 양흥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현에 사는 맹가라 부르는 큰 부잣집에 맹광이라는 아주 인물이 못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 30이 되도록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아 부모를 애태웠다고 합니다. 그녀가 양흥처럼 훌륭한 사람만 있으면 시집을 가겠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양흥이 찾아가 청혼을 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흥은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그의 부인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내가 바라던 여자는 분바르고 비단 옷 입은 여자가 아니라 누더기를 걸치고 함께 산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여자였소. 저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당신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왕은 아내의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양홍은 왕실을 비방하는 시를 지어 장제에게 쫓기게 되자 그들은 오나라로 건너가 고백통이라는 명문가의 방앗간에서 날품을 팔며 생활하였습니다. 이런 구차한 생활을 하면서도 양흥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의 아내는 밥상을 눈썹 높이까지 들어올려 그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 안 재미였습니다. 결초보은 매절결 풀초 갑을보 은혜은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죽어 혼령이 되었어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말입니다. 결초보은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 진나라에 위무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본처에서 난 과라는 아들과 젊은 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위무자가 중병에 들자 과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너의 서모를 계가시켜라. 그러자 위무자는 병이 위독해지자 다시 과를 불러 서모를 자신과 함께 묻으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위무자가 죽자 과는 그의 서모를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지 않았다며 과를 난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병이 깊으면 제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건강할 때 하신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 후 진나라에서 과가 사는 진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싸움터에서 적장 두희에게 쫓겨 과의 목숨이 위험한 지경이 되었을 때 뒤따라오던 두해가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묶여져 있던 풀에 걸려 푹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적장 두해를 과는 되돌아가 사로잡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과의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가 시집 보내준 서모의 압이 되는 사람이요. 그대가 선친의 유언을 따르지 않고 내 딸을 살려 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대에게 은혜를 갚은 것뿐이라오. 결초보은입니다. 경국지색 기울어질 경 나라국 갈지 빛색 임금이 혹하여 나라가 뒤집혀도 모를 만큼 뛰어난 미인이란 뜻으로 나라 안에 어떤 가는 미인을 말합니다. 중국 전한 무제 때 노래와 춤은 물론 작곡 등에 뛰어난 이연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무제를 위해 춤을 추며 노래를 했습니다. 북방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니 절세의 미인이로구나. 한번 돌아보면 성이 기울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 나라가 기우네. 성과 나라가 기우는 것이 위태로운 줄 알지만은 아름다운 여인은 다시 얻기 어려우리. 이 연년의 노래를 듣던 무제가 깊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저 노래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까? 그러자 무제의 누이 동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연년에게는 아름다운 누이 동생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자기 동생을 노래한 것이 아닐까요? 이 말을 들은 무제는 곧 이연년의 누이 동생을 궁궐로 불러들이도록 하였다. 과연 그녀는 이연년이 노래한 것처럼 절세 미인이었다. 이에 무제는 나라 다스리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녀의 옆에만 있어 많은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쌌다. 이렇게 무제의 총애를 받은 이연녀의 누이 동생이 바로 이 부인이었다. 경국지색이었습니다. 경이 원지, 공경할 경 말리얼이, 멀원 갈지. 공경하기는 하나 가까이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제자인 번지가 어느 날 공자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지혜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 한다면 지혜롭게 할 수 있다. 그럼 인이란 무엇입니까? 인자가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먼저 치르고 이득을 뒤로 한다면 인이라 할 수 있다. 공자는 이익을 따지는데 민감한 백성들을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고 귀신을 공경하기는 하나 멀리하여 거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번지와의 대화에서 공자는 사람이 귀신의 존재를 믿고 안일하게 생활하려는 본능을 경계한 것입니다. 또 사람은 하늘의 순리를 따르고 인간의 도를 다하며 살아야지 결코 귀신 등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친 것입니다. 특히 공경하되 멀리한다는 것은 귀신을 공경하기는 하나 결코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원뜻은 공경하면서 그에게 얽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겉으로 존경하면서도 속마음으로는 꺼리고 피한다는 뜻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경이 원지, 경이 원지였습니다. 괴롭, 닭게, 갈비대, 륵. 닭의 갈비는 먹을 만한 살도 붙어 있지 않지만 버리기가 아깝다는 뜻으로 그다지 가치는 없으나 버리기도 아까운 사물을 일컬는 말입니다. 또는 닭의 갈비처럼 연약함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삼국시대로 접어들기 직전인 후한 말기 때의 일입니다. 촉한의 왕 유비는 자기 나라로 쳐들어온 위나라의 조조를 물리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유비는 조조의 뒤를 가로막아 식량과 무기가 조조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싸움이 수개월 동안 계속되는 동안 유비의 병참은 후방에 있는 제갈량이 막고 있어 큰 무리는 없었으나 조조의 군대는 식량이 떨어지고 탈영병이 속출하는 등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에게 저녁 식사로 닭국이 바쳐졌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던 조조는 밥맛을 잃고 닭국을 뒤적이다가 닭갈비를 발견하자
섭섭해하게 웃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 신세가 마치 이 닭갈비와 같구나. 그때 한 장수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암호를 무엇으로 할까요?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있던 조조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계륵으로 하시오. 암호를 하달받은 장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러나 일단 정군의 계륵으로 암호를 내렸습니다. 참모들이 모여서 암호의 뜻을 몰라 서로 추측하고 있을 때 주부 벼슬에 있는 양수라는 사람만 부지런히 짐을 꾸리며 철수 준비를 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참모들이 의아해하며 이유를 묻자 양수가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이 한중 땅을 계륵과 같이 생각하시고 장안으로 돌아가 채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닭갈비는 먹자 하니 먹을 것이 없고 그렇다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입니다. 이 한중 땅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고 아깝지만 버리자는 결심입니다. 과연 양수의 말대로 조조는 며칠 후 전군을 거두어 장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진서 유영전에는 계륵이 닭의 갈비처럼 연약함을 뜻하는 고사도 나옵니다. 중국 서진의 사상가이자 중림칠연의 한 사람인 유영은 주덕송이라는 저서를 남길 만큼 술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유영은 술집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건장한 사람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사람이 술에 취해 유영을 단숨에 때려 눕힐 듯 주먹을 불끈 쥐고 덤벼들자 유영은 손을 내저으며 천년스럽게 말했습니다. 닭갈비처럼 연약한 내가 당신의 거대한 주먹을 감당해낼지 모르겠소. 그러자 상대는 피식 웃으며 주먹을 내리고 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명구도 닭개 새소리명 개구 도둑도 닭의 울음소리나 개의 흉내를 잘 내는 좀도둑이라는 뜻으로 천한 재주를 가진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요긴하게 쓰인다는 말입니다. 또는 행시하는 사람이 배워서는 아니 될 천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일컫기도 합니다. 중국 제나라에 온갖 제주꾼을 식객으로 받아주고 인재 구하기를 좋아하는 맹상군이라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식객으로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한 가지 뛰어난 재주만 있으면 그가 받아들였으므로 그 수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 맹상군은 진나라 소왕으로부터 재상이 되어 달라는 부름을 받고 진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나 진나라에는 소왕의 뜻과 달리 맹상군을 싫어하는 신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맹상군이 재상이 되면 진나라를 돌보지 않고 모든 일을 제나라에 유리하게 할 테니 이 기회에 없애버리자고 소왕에게 청하였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을 들은 소왕은 능력 있는 맹상군을 돌려보내자니 후환이 두려워 그를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눈치챈 맹상군은 제나라로 돌아갈 궁리를 한 끝에
소왕의 애첩에게 도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대가로 맹상군이 소왕에게 진상한 것과 똑같은 호백구, 여우의 겨드랑이 흰털로 만든 고급 가죽옷을 의미합니다. 호백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맹상군은 값비싼 호백구를 제 나라에서 올 때 한 벌만 가져와 소왕에게 바쳤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 근심하였습니다. 그때 한 식객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때 개 도둑질을 하였는데 그 실력으로 제가 구해 오겠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개 흉내를 내어 궁정의 창고 속에 있던 호백구를 훔쳐내었습니다. 맹상군은 이를 소왕의 애첩에게 바치고 그녀의 도움으로 수도를 빠져나와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이 지나 국경인 함곡관에 도달했으나 그곳에서는 첫 닭이 울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맹상군은 곧 자신들을 뒤쫓는 추격대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자 두려워 안절부절하였습니다. 그때 식객 중의 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닭울음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성을 지키던 병사들이 첫 닭이 운 것으로 착각하고 성문을 열어 이들은 무사히 제 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호복, 격양, 두드릴고 배복, 칠격, 기름진 흙, 양. 중국의 요 임금 때 한 노인이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치면서 요 임금의 덕을 찬양하고 태평을 즐긴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태평연호를 즐김을 뜻합니다. 사기, 오제본기에서는 요 임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임금은 하늘처럼 자애롭고 신처럼 총명하였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따사로운 태양처럼 그를 흠모하고 단비를 내려 온 대지 위에 만물을 촉촉히 적시는 구름처럼 그를 우러러 보았다. 부유하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방자하게 굴지 않고 존귀하다고 해서 오만하지 아니했다. 그는 누런 모자를 눌러 쓰고 누런 빛 옷을 걸치고서 흰 말을 끄는 붉은 수레를 타고 다녔다. 이렇게 천하의 성왕으로 꼽히는 요 임금은 나라 다스리기를 50여 년 동안 하였는데 항상 자신의 정치가 바르게 되고 있는지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임금은 백성들이 과연 자신의 정치에 만족해하며 자신을 천자로 계속 받들기를 원하는지를 알아보고자 남루한 옷으로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어느 큰 길에 다다르자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노래를 하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 임금은 아이들 곁에 서서 그들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모든 게 그대가 왕으로 계셨기 때문이네. 근심 걱정 모르는 우리들은 임금이신 당신의 덕을 따르고 있네. 아이들의 노래를 들은 요 임금은 지극히 만족스러웠으나 어른들의 마음도 알고 싶어 계속 길을 떠났습니다. 길이 막다른 지점쯤 왔을 때
요임금은 입에 든 음식을 우물거리면서 나물 그늘에 앉아있는 몇 명의 노인을 발견하였습니다. 요임금이 가까이 다가갔으나 노인들은 그를 의식하지 않고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치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요임금은 그 내용이 궁금해 그들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해 뜨면 나가 일하고 해 지면 돌아와 잠자네.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밥 깔아서 밥 먹으니 임금의 덕다이야 있어 무엇하리요. 노인들의 노래를 들은 요임금은 자신이 바라던 대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고복 격양. 배를 두드리고 땅을 치면서 요임금의 덕을 찬양하는 태평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곡학아세, 구벌곡 배울학, 언덕아 인간세. 정도를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신조나 신념 등을 굽혀 시세의 아부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중국 전한 경제 때의 일입니다. 당시 나라 안에서 학문이 가장 뛰어난 원고생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성격이 대쪽 같은 원고생은 경제의 뒤를 이어 무제가 즉위하자 90의 나이에 박사벼슬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다시 등용되자 무제에게 환심을 사려던 학자들이 원고생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제는 이러한 아첨배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나 젊은 사이비 학자들은 원고생이 넓고 고루하다며 계속 모함했습니다. 원고생은 모함하는 학자들 속에 같은 고향의 공손홍이라는 젊은 학자를 불러 진심으로 충고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학문의 정도가 없고 속설만 흥하고 있네. 다행히 자네는 젊고 학문을 좋아하니 자네가 믿는 신념이나 학설을 굽혀 새 속에 물든 자들에게 아부하는 일 없이 정도를 걸어가길 바라네. 이후 공손홍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원고생을 존경한 나머지 그의 제자가 되어 바른 학문을 닦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곡학아세. 공중 누각, 빌공 가운데 중, 다락누 다락집 각. 공중에 지은 누각이란 뜻으로 공중에 누각을 짓는 것처럼 근거가 없는 가공의 사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심괄은 중국 북송 때의 정치가이자 학자였습니다. 그에 져서 몽개 필담은 천문, 수학, 물리, 동식물, 약학, 문학, 미술, 음악, 역사, 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극히 독창적인 연구 논문과 수필을 수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실려 있습니다. 덩주 지방은 사면이 바다에 쌓여 있어 봄과 여름이 되면 멀리 하늘가에 성과 같은 누각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을 등주의 사람들은 해시라고 이야기한다. 또 훗날 청나라의 학자 적호는
심괄의 이 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지금 말과 행동이 허황된 자를 보고 공중 누각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처럼 진실됨이 없거나 허황된 것을 이르는 말인 공중 누각은 오랜 옛날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공중 누각, 과유불급, 진할과 같을유, 안일불, 미칠급.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지나친 것이나 모자란 것이 다 같이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남을 평가하기 좋아하는 자공이 같은 문화생인 사와 상의 현명함에 대해 스승인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와 상 둘 중에 누가 더 낫습니까? 사는 재주가 있고 뜻이 넓어 굳이 어려운 일을 하기 좋아해서 늘 중용을 넘었고, 상은 독실하기만 해서 규모가 좁아서 중용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자 자공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미치지 못하는 상보다 중용을 넘는 사가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으느니라. 이와 같이 공자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화로운 삶을 유지하는 중용을 이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공자가 중요하게 여기던 중용은 동양 철학의 기본으로 사서의 하나인 중용에서 말하는 도덕론이기도 합니다. 즉,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지나침과 미치지 못함이 없는 평범한 곳에 진실이 있다는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과유불급. 과 즉 물탄개, 진할과 곧적 말물 끓일 탄 고칠개. 과실을 범했으면 즉시 거리낌 없이 고쳐야 한다는 뜻으로 잘못을 저지르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가 신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고 학문도 굳건하지 않게 된다. 충실과 신의를 위주로 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지 말고 잘못을 저지르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말아야 한다. 과적 물탄개. 여기서의 군자란 학문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글은 공자가 제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어린 제자들에게 학문에 임할 때의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벗으로 사귀지 말라는 말은 어린 학생들이 자기보다 못한 자를 사귀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나태해질 것을 우려한 것이며, 자신보다 나은 친구를 사귀어 보고 본받아 더욱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혹 잘못을 저지르면 고치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즉각 고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적 물탄개. 관포지교, 대통관 절인생선포, 갈지 사길교. 옛날 중국의 관중의 관자입니다. 또 포숙의 포자. 그래서
옛날 중국의 관중과 포수기 매우 사이좋게 교제한다는 고사에서 생긴 말로 친구 사이의 매우 다정하고 허물없는 교제를 이루는 말입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정치가인 관중은 영수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포숙아와 사귀었는데 포숙은 관중이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들은 함께 장사를 하였는데 관중이 집이 가난해 항상 포숙을 속였으나 포숙은 늘 호의로 대하고 속은 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제나라 양공이 죽자 두 아들인 공자규와 소백이 서로 왕위에 오르려고 싸울 때 포숙은 공자 소백을 섬기고 관중은 공자규를 섬겼습니다. 결국 소백이 왕위에 올라 황공이 되자 소백은 규를 죽이고 관중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때 포숙이 황공에게 관중을 청거해 관중은 등용되어 제나라의 정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황공은 패자가 되어 천하의 정치를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관중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난했을 때에 포숙과 함께 장사를 한 일이 있다. 이익을 나눌 때면 내가 늘 많이 차지하였으나 포숙은 나를 욕심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나는 포숙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다가 실패하여 그를 더욱 난처하게 만든 적이 있었는데 포숙은 나를 어리석다고 하지 않았다. 세상의 일은 때나 운수에 따라 잘 풀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포숙은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나는 일찍이 3번 벼슬길에 나아갔다가 3번 모두 쫓겨났는데 포숙은 나를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다. 내가 푸른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 내가 싸움터에 나아갔어도 3번 다 패해서 달아났을 때도 나를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늙은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공자규가 피했을 때 나는 사로잡혀 투옥되는 치욕을 당했지만 포숙은 나에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라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작은 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공명을 천하에 떨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진실로 나를 낳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포숙은 관중을 청구한 후에 자신은 관중의 아래에 들어가 일했다. 이에 사람들은 이들 두 사람의 우정을 높이 칭송했다. 특히 관중의 뛰어난 재주보다는 친구를 잘 이해해준 포숙을 더 높이 평가했다. 관중과 포숙과의 사귐 관포지교였습니다. 괄목상대 비빌괄 농목 서로상 대할 때 전에 비하여 딴판으로 학식 등이 부쩍 늘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돌아본다는 뜻으로 주로 손 아래 사람의 학식이나 재주 따위가
놀랍도록 향상된 경우에 이를 놀라워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괄목상대.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왕 송건에게는 여몽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무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여러 싸움에서 크게 이겨 장군이 된 그는 무술에만 전념할 뿐 학문에는 전혀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늘 학문도 함께 힘쓰라고 권하던 손건은 어느 날 그를 불러 호되게 나무랬습니다. 무릇 장군이란 무술에도 능해야 하지만 학문도 그에 뒤따라야만 훌륭하다고 할 수 있네. 자네는 비록 무술에 뛰어나 여러 싸움에서 승리를 했으나 학문을 그렇게 게을리 해서는 절대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없을 걸세. 송건에게 충고를 들은 여몽은 그날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손에서 책을 떼지 않고 학문에 힘썼습니다. 얼마 후 여몽의 오랜 친구이자 오나라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난 노숙이 여몽을 찾아왔습니다. 노숙은 여몽과 더불어 학문을 이야기하다가 학문을 게을리하던 여몽의 박식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네 언제 그 많은 공부를 하였는가? 여몽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릇 선비는 헤어진 지 사흘만 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할 정도로 달라져야 하는 법이 아닌가. 여몽은 그 후 재상 노숙이 병들어 죽게 되자 그 뒤를 이어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공부하여 박식해지지 않았더라면 재상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몽은 왕 손권을 잘 보필하며 나라 힘을 넓히는 데 있는 힘을 다하였습니다. 여몽은 촉당을 차지하도록 도와주며 형주를 오나라에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유비의 촉군을 치기 위해 송건에게 위나라의 조조와 은밀히 화해하고 제휴할 것을 주장하여 성사시키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던 중 형주를 관장하고 있던 총나라의 명장 관우가 중원으로 출병하자 여몽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출격하여 관우의 여러 성을 하나하나 공략한 끝에 마침내 관우까지 사로잡는 공을 세움으로써 오나라 백성들에게 명장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괄목상대였습니다. 교언영색. 교묘할교 말씀은 하여금령 빛색.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과 남에게 아첨하려고 좋게 짓는 얼굴빛이라는 뜻으로 남에게 환심을 사려고 아첨하는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얼굴빛을 말합니다. 교언영색.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듣기 좋은 말을 잘하고 보기 좋은 얼굴빛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진 사람이 없다. 곧 듣기 좋은 말은 진정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며, 보기 좋은 얼굴빛 또한 자신의 마음이 아닌 가식적인 표정을 말한다. 이러한 말과 행동에서는 인을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다는 말이다. 역시 논어,
공야 장편에서도 교언 영색이라는 말이 나온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듣기 좋은 말을 잘하고 보기 좋게 얼굴을 꾸미며 지나치게 공손한 것을 좌구명이 부끄럽게 여겼는데 나도 또한 부끄럽게 여긴다 하였습니다. 교언 영색. 교주 곧을 악교교 기둥주 붓고 비팟을 비파나 검문고의 기둥 즉 기러기발을 악교풀로 붙여버리면 한 가지 소리밖에 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변통성이 없이 소견이 꽉 막힌 사람을 이런 말입니다. 교주 곧을. 조사는 조나라 논밭의 세금을 받는 관리였습니다. 한 번은 평원군의 집에서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하자 조사는 법대로 하여 평원군 집의 일을 보는 사람 9명을 죽였습니다. 평원군이 크게 화를 내며 조사를 죽이려 하자 조사는 평원군을 설득하며 말했습니다. 조나라의 귀공자이신 공의 집에서 공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시면 국가의 법이 무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약하게 되고 결국은 조나라도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께서 어찌 부를 보전하시겠습니까? 이에 평원군은 조사에게 감명을 받고 왕에게 청가자 왕은 그에게 국가와 조세를 다스리게 하니 백성은 부유해졌으며 국권은 충실하게 되었다. 이런 조사에게는 조괄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조괄은 어려서부터 병법을 배워 병사를 말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병법가로서 천하에 자기를 당할 자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일찍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병사를 논한 적이 있는데 조사는 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없었으나 잘한다고 칭찬하지 않았다. 조괄의 어머니가 남편인 조사에게 그 이유를 묻자 조사가 말했습니다. 싸움이란 목숨을 거는 것인데 괄은 너무 쉽게 논하고 있어. 조나라에서 괄을 장수로 삼지 않는다면 다행이나 만약 그를 장수로 삼는다면 조나라 군대는 괄 때문에 패할 것이요. 그 뒤 조나라의 해문왕이 죽고 효성왕이 왕위에 올랐다. 그때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를 침략해 왔다. 조나라는 연파를 장군으로 하여 진나라 군대를 치게 했다. 그러나 연파 장군이 이끄는 조나라의 군사는 싸움에 응하지 않고 누병만 높이 쌓고 지키고만 있었다. 그러자 진나라에서는 첩자를 들여보내 헛소문을 퍼뜨리게 하였다. 진나라가 무서워하는 것은 오직 조괄뿐이다. 이 소문을 들은 조나라의 효성왕은 조괄을 임명하여 연파를 대신하려 했다. 그러자 인상여가 말했다. 왕께서는 명성만 듣고 조괄을 등용하려 하시지만 그것은 검은고의 기둥에 악교풀을 칠하여 고정시켜 놓고 검은고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교주 곧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조괄을 연파 장군을 대신하게 해 나가 싸우게 하였으나 그는 싸움터에서 진나라 군사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 또 괄의 군대는 피하고 많은 병사들은 진나라에 항복했으며
45만 명의 군사들의 목숨을 잃게 되었다. 교주 고설 구밀복금 입구 꿀밀 배복 칼금.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 뱃속에는 칼을 지녔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친절한 채 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을 가진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중국 당나라 현종 때 이인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현종이 양귀비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고 주색 잡기에만 골몰 하고 있을 때 후궁에게 뇌물을 바치고 재상이 된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종의 환심을 사 현종의 측근에 있으면서 벼슬을 사고 파는 등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신하들의 충언이나 백성들의 원성을 황제에게 들어가기 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이인보의 이러한 성격은 18살에게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인보는 현명한 사람을 미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며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배척하고 억누르는 등 음흉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입으로는 꿀처럼 달콤한 말을 하지만 배에는 칼을 품고 있다. 구밀복금. 그리고 그가 밤에 어느 땅에 앉아 깊이 생각하면 이튿날은 반드시 주살이 있었으며 가끔 큰 옥사를 일으켰다. 이리하여 태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술수를 두려워해 그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감히 반란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의 이러한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현종은 재상인 이인보에게 강직한 성격의 엄정지를 불러 일을 시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정지는 당시 항군의 태수로 있었는데 그는 한때 현종 밑에서 요직을 맡고 있던 인물이었으나 이인보가 그의 재능을 질투하여 지방으로 추방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인보는 엄정지의 동생인 엄손지를 불러서 임금께서 그의 형인 엄정지를 끔찍히 사랑하니 엄정지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에 머물고 있다는 상소문을 올리면 큰 벼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엄손지는 곧바로 그의 형에게 이인보의 호의를 전하고 상소문을 올리게 하였습니다. 엄정지의 상소문을 받은 이인보는 현종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엄정지가 병이 깊어 서울에 와 있다는 상소문입니다. 병이 깊은 그에게 요직은 맡길 수 없을 것이니 서울의 어느 한적한 자리로 그를 불러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리하여 엄정지는 현종의 계획과는 달리 한직을 받게 되자 모든 것이 이인보의 계책인 것을 알아차리고 화병으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구밀복금. 구상유취 입구 오일여상 전유 냄새취. 입에서 아직 전내가 난다는 뜻으로 언어와 행동이 유치함을 일컫습니다. 구상유취. 한나라의 왕 유방은 창업 3걸 중의 한 명인
한신에게 위나라의 왕인 표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왕은 한신을 출병시킨 후 여러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위나라의 대장은 누구인가? 백직이옵니다. 신하들의 대답을 들은 한왕은 적이 안심이 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직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애송이로구나. 그가 어찌 천하명정인 우리 한신 장군을 당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구상유취란 상대가 어리고 미약하거나 당랑거철 사마귀가 앞발을 들어 수레를 막는다는 뜻으로 제 분수도 모르고 강한 적에 반항한다는 뜻을 가진 당랑거철, 이와 같이 분수 없이 설치는 자를 바로 구상유취라고 일컫습니다. 구일모, 아홉구 소우, 한일 털모. 9마리 소의 털 중에 한 개의 털이라는 뜻으로 석 많은 가운데서 매우 적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의 자는 자장 또는 태사공입니다. 그의 집안은 원래 기록관의 가문으로 태사령이었던 사마덤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마덤은 죽으면서 상고일의 역사를 쓰라고 아들 사마천에게 유언했습니다. 그 후 천안 2년에 이사장군 이광리를 따라서 흉노 정벌에 나섰던 이릉이 흉노의 포로가 되어 한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릉은 뛰어난 장군이었는데 불과 5천의 보병 부대로 흉노 토벌에 나섰다가 기마 부대를 주력으로 하는 8만의 흉노에게 포위되어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릉은 부하들을 독려하여 적병 만여 명을 살상한 후 흉노에게 붙잡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듬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난전 중에 전사한 줄 알았던 이릉이 흉노에게 투항하여 후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안 무제는 크게 노하여 이릉의 일족을 참령에 처하라고 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신을 비롯한 이릉의 동료들은 무제의 안색만 살필 뿐 누구 하나 이릉을 위해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사마천은 다른 신하들과는 달리 이릉을 변호했습니다. 그 때문에 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하옥되고 거세를 당하는 치욕적인 형벌인 궁형에 처해졌습니다. 사마천의 이러한 치욕적이고 억울한 마음은 친구이자 익주지사인 임한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보낸 답서 임소경에게 보고하는 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소경은 임한의 자입니다. 나는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해서 조금이라도 더 목숨을 연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서는 정도의 분수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히는 치욕 속에 그저 빠져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미천한 노복이라도 자결하고자 할 것입니다. 더구나 궁지에 몰린 내가 자결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숨어 참으며 살아남아
썩은 흙 속에 갇힌 것 같은 지금의 처지를 참고 있는 것은 마음속에 맹세한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고, 이대로 죽어서는 내 문장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을까 애석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친도 공적이 없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데 설사 내가 복종하여 죽음을 당할지라도 9마리의 소에서 1개의 트럭을 잃는 것과 같아 1마리 벌레가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마천은 부끄러운 생각을 한다면 자결함이 마땅하나 사기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는 공형이라는 치욕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글을 후세에 남겨야 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역경을 딛고 사마천은 거의 나이 55세이던 무제 정화 2년에 중국 정사의 기원이 되는 사기 130권을 완성했습니다. 구일모